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통합당은 기부금 사용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마지막 국회가 다음 주 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의사 일정과 처리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처음 만납니다. 두 여야 원내대표의 임기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국회에서의 공식 회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늘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회동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앞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만큼 내일 회동에선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법안 협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과거사법 개정안과 4.3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이견이 첨예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위해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은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할 것이며 민주당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그동안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온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는 그동안 여당의 법안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친일 세력의 공세라며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사실관계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처와 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딸의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외교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아직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관 의원은 정 의원의 수요 집회 본질을 외면하고 일부 영수증이 잘못 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며 윤 당선인을 감쌌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책임져야 할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이용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문제를 폄훼,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정 의원이 소식지 편집 디자인을 굳이 수원에 있는 윤 당선인 남편의 신문사에 맡긴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윤 당선인의 남편 회사를 선정한 이유와 소식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한 대가로 얼마를 줬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윤 당선인을 향해 친일 논리로 국민 편을 가르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활동가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실감, 그 서운함,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할머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못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한편 논란 이후 처음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개인적인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아 불필요한 의혹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장정현, 임채원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다가 휴직하고 나서 복직하고 지금 이슈 분석 첫 출연이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떨립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더불어시민당 합당인데요. 이미 합당은 결정됐고 지금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N에서도 민주당 중앙위에서 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양당 합당을 위한 수임 기관인 민주당 시민당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마지막 합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로써 당 차원의 합당 절차는 끝이 났고 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하면 법적 절차까지 마치게 됩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창당 67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양당 대표들의 소회 한번 들어보시죠. 양당의 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며 오늘로 이 약속을 짓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출범 취지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역할을 끝내려 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넉넉한 품에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면서 시민당은 소임을 다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 정당을 꼼수로 봤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면서 위성 정당인 시민당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보수 야권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을 한 겁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으로서는 이번 177석이라는 성공적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서 절차를 밟아 위성 정당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당의 졸속 공천 논란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미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시민당에서 제명된 상태지만 무소속 신분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윤미향 당선인도 야권의 맹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 꼼수 위성 정당의 후보 검증 문제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인 시민당과의 합당으로 177석의 대단한 거대 정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범여권이랄까 이쪽과 더 합치자 이런 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특히 친문 성향의 열린 민주당과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3석의 의석을 차지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표갈림 현상을 막기 위해 선을 그었던 정당이죠. 예. 윤미향 당선인 방어에 연일 힘을 보태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오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열린민주당과 선거 때 앙금을 씻고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얻은 150만 표,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설명입니다. 예,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이런저런 발언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군요. 네, 많은 발언하고 계십니다. 네, 임채영 기자. 민주당이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당과 통합당은 합당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합당 시기와 합당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영석 의원은 오는 5월에서 6월 중에 여야 원구성 협상과 함께 한국당과 통합당이 이제 합당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당은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든 비례 위성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합당과 관련한 결정권은 모두 이제 통합당에 있는데요. 네. 하지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합당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고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로 복귀하면서 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만날 예정인데요. 네. 한국당은 오는 19일에 21대 당선인을 상대로 총회를 열고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하겠다 얘기는 하면서도 한국당에서 뭔가 독자적인 정비의 낌새도 있고 또 지금 임 기자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일정 등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네. 여전히 독자적인 교섭단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을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앞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에 합당이 빠르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합당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최근 합당 시기와 관련해 2022년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직전이 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 구성원들로부터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과 관련한 제안들이 나온다. 통합당에서 한국당으로 오겠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한국당 백승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아주 거친 말이 오갔죠. 네, 상당히 거칠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한국당의 이런 반응들이 독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합당의 선결 조건으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2+2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21대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2+2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제 좀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중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 조작의 증거라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공개했는데 선관위는 오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이제 실제 투표용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이제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선관위가 공개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 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이 됐고 분실된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데 자세하게 보니까 번호도 파악할 수 있었나 보죠. 아마도 따로 이제 검증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이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이제 중대 범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민 의원을 향해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이제 역공을 당한 건데요.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땡큐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또 민경욱 의원이 오늘 국내 거주하는 이제 중국 동포들에게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면서 현상금으로 1,500만 원을 내걸었는데요. 왜 중국 동포를 향해서 내걸었죠? 네, 앞서 이제 민 의원이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제 개표 사원을 이제 위촉했다면서 이제 부정선거 증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 동포가 이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제 이 현상금을 오늘 접수되는
제보는 500만 원, 예. 그리고 내일은 400만 원, 그리고 15일은 300만, 200만, 100만, 17일은 100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빠르면 빨리 할수록 지금 많이 준다 이런 현상금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장재현 기자, 민경욱위원의 이런 주장과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우선 말 같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예. 민경욱 의원 주장은 상식을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민 의원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부정설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예. 국회에서 증거라고 내민 투표용지가 오히려 분실된 본투표용지로 드러나면서 오늘 민주당 공식 회의석상에선 민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의원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이 민주당 당선인들이 지난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총회의에서 또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당선인 혁신포럼 어떤 모임입니까? 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마련한 자리인데요.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국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당선인 첫 혁신포럼은 조금 전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려서 아마 지금쯤이면 비공개로 진행됐던 강연도 마쳤을 것 같아요. 예. 대상은 당선인 177명 전원이지만 82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 만큼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매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전현직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는 공부 모임 형식으로 포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포럼을 통해 당정청 관계를 돈독히 하고 21대 국회의 주요 어젠다 쟁점과 이행 로드맵 수립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1대 국회에서 여야 초선 의원들의 행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회의 또 온라인 강의와 같은 비대면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산업이 급부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언택트 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또 우리 국회의 고유의 역할인 입법과 정책과 예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길의 명암이 갈라진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 의료와 같은 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언택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체계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는 늘 이야기 나왔던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규제 총량 시스템, 그러니까 규제 총량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언택트 산업의 핵심인 ICT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지 않은 채 비대면 경제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정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노인과 장애인들이 무인 주문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격차가 정보를 가진 측과 가지지 않은 측의 그런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배제 이런 차원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언택트 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책적인 지원, 재정 행정적인 지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또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택트 비대면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새로운 현상, 이른바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어제 소수정당 몫의 2명의 당선인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당적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조정훈, 용해인 당선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양윤성 기자가 조정훈 당선인을 만나 시대전환으로 복귀해 펼치게 될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원내 한석을 가진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당선인. 세계은행에서 경제개발 전문가로 아주대에서 통일연구소장을 지내다 생활진보라는 다소 낯선 개념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서 합류하게 됐고 소수정당목 당선인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건 출범 때부터 예정됐던 수순. 하지만 거대 여당의 일원에서 원내 1인 정당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점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훈 당선인은 시대전환으로의 복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소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소수정당 아무것도 못해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으면 후배들이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순 없다. 우리도 제2의 시대전환이 되겠다. 제3의 시대전환처럼 해보려고 하니 국민들이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 당론에 무조건 찬성하진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정치 세력 중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세력과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통령이 꺼내든 전국민 고용보험에 앞서 조정훈 당선인도 이른바 노동의 플랫폼화에 주목했습니다. 특수고용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그들을 보호할 법은 제자리인 까닭입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어떤 식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그렇지만 노동의 권익도 보호하고 혁신도 할 수 있는 이 구도 또는 이 제도 틀거리. 조 당선인이 대표인 시대전환은 국민에게 생소한 정당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주장했고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발언에 앞서 고용보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 말하는 조 당선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생산, 다시 일자리 감소 순으로 경기 침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3차 추경은 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당일 현장 최고위를 연 뒤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21대 총선 당선인 모두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묘지 참배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장제원, 김웅 등 일부 의원과 당선인도 함께합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5.18 최후 항쟁지였던 구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합니다. 연찬회에서는 총선 패인을 분석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용 여부와 권한, 임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추진과 무소속 당선인 복당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은 19일 현역 의원과 당선인 총회를 열고 미래통합당의 합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그날 합당 문제의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현역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반드시 통합당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최근 행보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행을 선택하는가 하면 수도권 낙선자들은 진보 농객 진중권 교수에게 SOS를 요청했는데요. 달라진 통합당의 행보,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첫 외부 일정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와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통합당 지도부는 5.18 기념식 참석은 물론 유가족과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까지 이어졌던 당내 인사들의 5.18 망언에 대한 사죄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등 떠밀리듯이 기념식에 참석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신 통합당 출마자들은 진보 농객인 진중권 전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친문 진영이 갖고 있는 패권을 가장 많이 질타한 분이라며 진 전 교수를 초청해 보수 혁신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통해 보수 정치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변신, 혁신을 향한 몸부림으로 봐야 할 텐데요. 보수정치 세력의 심장복격인 통합당의 이러한 혁신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이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 총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8월에 치러질 전망인데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총리가 대권주자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약점을 당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라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당을 지휘해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당권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선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무엇보다 당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대선 가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6개월 시행부임기를 지내는 점도 당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런 탓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미루고 추대 방식으로 6개월 임기의 당대표를 뽑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7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최종 입장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권 도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이낙연 전 총리. 당권 경유, 대권 직행 중 어떤 티켓을 손에 쥐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가 있다. 21대 총선 부정개표의 증거라면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손에 쥐었던 이 투표용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역공을 당한 민의원,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해당 투표용지가 어떻게 유출된 건지 대검 수사를 의뢰한 선관위 발표에 민의원, SNS를 통해서 입장을 전했는데요.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어서 나를 잡아가라라고 밝혔습니다. 민의원,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라며 이 문제의 투표용지를 빼도 박도 못할 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던 중 사라진 비례투표용지 6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며 다만 사전투표날 인쇄된 것이 아닌 총선 당일에 남았다가 이후에 분실된 투표용지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해당 잔여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누군가가 이 잔여 투표용지의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니언이 어떻게 투표용지를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투표용지 유출 사태로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투표용지 탈취 행위,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고요. 거듭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미니언, 급기야 수백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잘 안 나는데요. 예. 뭐,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오늘 주제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제가 지난번 확실히 약속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당사자들이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때 뭐 지나가기로 하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두 분 신청하셨습니까? 저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네. 오늘 받았습니다. 받으셨고요. 네, 관제 기부 논란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온라인 신청 동의란이 좀 애매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원금 기부를 좀 늘리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에다가 네. 지원 기부까지 딱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그렇게 뭐 야비하거나 꼼수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이트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헷갈렸어요, 되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위에 거에 뭐 다 일괄 동의하십니까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 저도 체크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길래 누를 뻔했어요. 그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부하시겠습니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첫 화면에다가 뭐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부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화면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줬다. 그러면은 소비 활성화에 기하는 쪽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재정 전략을 택했습니까? 저는 저번에 나와서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 제 거는 기부하기로 했고요. 제가 4인 가족에서 100만 원 받았는데 나머지 25만 원씩 75만 원은 각자 가족들에게 나눠줬고요. 제 거는 기부할 겁니다. 돈으로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포인트로. 저는 포인트로 받고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미리 나눠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받았고요. 저는 받았는데 저는 기부하지 않고 저는 이제 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받아서 사용할 계획. 50이던가요? 원래 60인데요. 저는 경기도 살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받은 거 일부를 제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몇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차별이죠, 저게.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좀 제하고 지급이 됐는데 아마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데 용인시하고 경기도에서 지급받은 거 일부를 제하고 아마 지급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부를 하든 아니면 사용하든 둘 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 자체가 국가 정책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은 기부하신 분대로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받아서 열심히 쓰시는 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지금 21대 국회 이제 새 국회 개원 준비에 바쁜데요. 최 교수님 일단 김태년, 주호영 여야의 원내 대표들의
어떻습니까? 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김태년 의원도 그렇게 뭐 강경파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지금 원포인트 뭐 국회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주호영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오늘 사실 만나기로 일정은 했다가 잡혔는데 이제 연기가 됐죠. 그런데 부의장들이 만나서 원내 부대표들이 만나서 또 논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 브리치된 법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엠번방 관련된 사건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아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원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도 슬기롭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김태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이 잘 안 될 때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저번에도 한번 여당 구조가 그렇습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그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 우리가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우리의 그동안 정치적인 수원 사업과 개혁 법안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또 야당 눈치 볼 것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할 수가 있어요. 자, 177석이라는 국민적인 선택과 지지 이것을 통해서 옛날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때 추구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 특히 4대 개혁 법안이라고 한 부분을 처리 못해서 우리가 밀렸다. 과거 지금 열린우리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그러한 법적인 체계를 완성하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의 활용 점정은 개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개원 구성 협상은 이제 뭐 정당끼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끼리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지금 통합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일정이라든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당에서 자체 지금 전대하는 걸로 돼 있고 의제가 지금 자칫 또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이 아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는 참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한 얘기 하려다가 지금 참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국민들 앞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보세요. 왜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냐면 임기가 이달 29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들 때 이 당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29일이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죠. 그렇죠. 그날로 끝내고 합당한다. 이게 원래 목적에서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 원유철 대표가 갑자기 대표직을 연장해서 계속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이거는 저는 국민의 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자매정당 만든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은 이제 합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로 국민 앞에 박수를 받거나 동의를 얻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합당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잃어버린 민심도 찾아올 수 있고 지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의 이런 태도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통합당도 함께 미래한국당과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의 주장과 논리를 늘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덧붙일 만한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원유철 대표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러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하라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어떤 가지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이제 뇌물수수하고 뭐 그런 재판에 1심에서 하여튼 뭐 받았어요. 그거에서 2심 재판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 추측을 해보고 강하라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취재를 해온 게 있습니다. 뭐죠? 그래서 지금 19명의 당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는 거기에 윤 단성자하고 신당선자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7명은 아니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반응.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원유철 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당선자들조차도 미래통합과의 통합을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유철 대표의 설득도 주요한 요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거 하면은 한 4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당신은 원내대표하고 당신은 대변인하고 당신은 정책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 당선인의 간부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당과는 어차피 뭐 통합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설득 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당대표 원유철, 사무총장 염동열 사무총장인데 두 분 다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준비라든가 조사를 왜 강아랑 앵커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원장님이야 워낙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제 강아랑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매주 이런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기하고 있는데요. 현안이죠, 지금. 네, 윤 당선인이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공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윤미향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럼 친일파입니까? 그분이 그럼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무슨 뭐 회계 부정이다, 아니면은 뭐 자녀가 무슨 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유학 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30년 전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어려웠던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돈, 기부금이라는 돈과 또 하나는 배지라는 그 권력에 그 본인들의 아름답고 숭고했던 철학과 원칙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심을 잃었다고 좀 보십니까? 네, 거기 정의연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막 공격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처음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할머니들을 다시 바라봐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싸움이랄까요? 어떤 이 쟁점되는 게 이유가 전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아마도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아니면 하는 활동들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소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든 보수 단체든 아니면 통합당이든 지적할 부분은 만약에 회계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게 만약에 비리가 있거나 뭐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체나 아니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밝혀내야 한다고 봐요. 만약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럼 최 교수님은 보통의 언론의 역할보다도 이번은 좀 과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보다도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나 아니면 이 정대협에서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핵심만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게 예를 들면 단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선영 소장이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정의기억연대가 아까 얘기했 30년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윤미향 지금 당선인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 힘들게 어렵게 해왔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만약 누군가가 이걸 정말 잘못 활용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누락이 생겼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 문제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쪽에서 아마 이게 반감을 갖는 이유가 그 전체를 완전히 그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활동 내용 모두 다가 부정되는 듯한 태도로 오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명하면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도 뭐 예컨대 우리는 오늘 더 입장을 바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감사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 정확하게 소명하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혹시 좋겠습니다. 언론이 과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언론이 어떤 과한 공격을 했나요? 이분들의 지출명세서 같은 것을 보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회계법상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지 이분들이 그 숭고한 가치, 숭고한 운동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의혹과 관련돼서는 정의연에서 명백한 해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저는 뭐 동의해요. 저 예.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예, 뭐 지금 이제 통합당 특히 민경욱 의원이 지금 계속 부정개표 관련 얘기를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공개했던 그 투표 용지 관련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은 보니까 현상금까지 내걸고 뭐 신고할 뿐 하라고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민경욱 의원의 집요한 이 주장과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검찰 고발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발표는 지금 누군가가 원래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가져다가 이게 마치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게 나가게 됐고 밖으로. 물론 선관위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겠죠. 이걸 잘 관리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어떻게 민경욱 의원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렇게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뢰가 있었고 특별히 다른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민경욱 의원과 몇몇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결국은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의 민심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김무성 의원도 보수 유튜버의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그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는요. 김무성, 유승민은 완전히 XX예요. 정말 왜냐하면 박근혜를 배신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옮길 수 없는 많은 험한 말들을 하는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돈과 자신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병호 TV 같은 상당히 경우에 보니까 우리 장 소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딱 놓치지 않고 그런 분석을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야, 아니 뭐 죄송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정말 민경욱 의원의 이런 얘기들은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고 저는 동조자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병호 TV, 공병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공천파동 때문에 구독자가 46만 명까지 줄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1만 명으로 5만 명이 늘었어요. 최근에 행보로 늘렸다. 네. 그리고 페이지 그 구독하는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상당한 숫자로 늘었더라고요. 결국에 돈 문제 같아요, 저는. 민경욱 의원도 이제 5월 29일 지나면은 민경욱 TV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원래 계속 또 방송했던 사람이니까. 부정선거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를 대신해서 그 태극기부들의 부대들의 또 대장이 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피합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는 18일에 5.18 40주년 맞아서 먼저 방문하겠다는 행보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분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대표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쇄신 움직임도 상당히 느껴지고요. 네, 그럼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보수가 저 사람들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 쟤네들 뭐 변하려고 하나보다라고 눈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초재선 의원들이든 아니면은 젊은 비대위를 구성한 분들이든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변화의 전기가 이번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대표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 같은데 주호영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게 초선 의원들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당 전체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초선 의원들이 이런 행보는 정말 잘하는 행보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갖고 있던 수구적인 어떤 이미지, 통합당이 갖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5.18 망언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금 통합당 의원들 중에
처벌받거나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논란됐던 분이 몇 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당이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초선 의원들의 변화가 초선 의원에만 머물지 말고 통합당 전체로 또는 미래한국당 전체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만 중도 세력들이 통합당을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어떤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시금석이 5.18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될 텐데 그런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초선 의원들의 박수를 보내고 이 초선 의원들의 행보와 발길이 결국 당원 전체에게 전파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잃어버린 그 중도의 마음들 다시 끌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얘기하세요. 통합당이 살아나가고 있다, 살 수 있다라는 저런 바로미터는요. 최준봉 교수님께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야, 통합당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가 통합당이 살아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슈 뉴스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초여름처럼 덥겠고 내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